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찬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출생해서 청소년기와 군 생활을 하다가 DMZ를 통해서 판문점에서 근무하다 넘어왔고, 제가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의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도 많이 들었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의주 밑에 있는 종주의 문선명 총재님, 또 그 밑에 안주의 우리 한학자 여사님, 그런 분들처럼 좀 한번 위대한 인물이 되어보겠다 해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대학교 1학년부터 해서 1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은 한 가지, 탈북 1호 박사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탈북 1호 박사는 한 명밖에 없는데, 간혹 이제 여러분이 다니시다 보면 또 탈북 1호 박사 이렇게 쓰는 탈북 박사가 한 30명 되다 보니까 제 이후에 유사상표에 속지 마시고 대한민국 탈북 1호 박사는 저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점심 식사하셨는데 소화도 잘 되시고 또 졸지도 마시라고 농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북한 김정은 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히 요약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40분밖에 안 되고, 또 토론 시간 있을 때는 여러분과 함께 또 토론하시고 그럴 거니까 제 본론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가장 김정은 시대를 드러내주는 아주 한 장의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고 딱 느끼시는 게 있겠지만, 바로 지난 1월에 열린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주석단입니다. 이 당대회를 북한이 1945년 10월 10일 공산당을 창립한 이후에 당대회 때 저기에 초상화가 나붙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어야 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없습니다. 최초이고 처음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은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 숭배는 해악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하던 개인 숭배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 숭배의 폐단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또 어떤 겁니까? 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초상화는 내리면서 대신 올라간 게 바로 자기 초상화가 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숭배는 해롭다면서 자기 개인 숭배는 하고, 할아버지나 아버지 개인 숭배는 나쁘다. 이건 뭔가 모순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던 내용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김정은 시대에 대한, 자, 최근에 여러분께서 김일성 주석이 쓴 회고록,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출판이 돼가지고 뭔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회고록을 출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풍토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이렇게 출판해서 판매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는데, 여러분들 같이 석학들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북한의 소위 정당, 노동당이 생겼다는 것을 김일성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30년 7월 3일에 그 당이 결성됐는데, 그땐 당 이름을 쓰지 않고 건설동지사라는 가명을 썼다. 이게 김일성 회고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노동당이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된 게 확실한데, 그럼 우리 신세대들이 북한 역사를 잘 모르는 신세대가 저걸 보면 김일성의 노동당의 역사가 상당히 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일국 일당주의, 하나의 국가 안에 하나의 당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의 관할하에 있던 김일성이나 이 길림에서 활동할 때 그때 이미 김일성은 중국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당원인 김일성이 자기네 공산당을 만들었다, 조선 공산당을, 이게 논리가 성립됩니까? 그러면 중국 공산당을 중국 공산당이 모아쩌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건 처단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김일성은 그때 김일성뿐만 아니라 최영건, 박성철, 오진우, 북한의 고위층이 다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가서 그 일본 토벌대에 쫓겨서 들어가서 거기 있다가 45년 9월 19일 원산항으로 배 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이 희한한 게 그 중국에서 건너온 빨치산들을 군적은 소련군으로 만들고 당적은 중국 공산당을 그대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15 광복이 되니까 김일성이가 북한으로 들어올려다 보니까 그때 그 중국 공산당원들 당증을 다 모아가지고 최용건이라는 그 부주석을 지낸 북한의 영원한 인자가 그 당증을 모아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바치고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자, 또 항일 유격대에 대해서 지금 그 회고록의 두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1932년에 이제 말하자면은 항일 유격대를 조직한 건 맞습니다. 그 당시 모아쩌둥의 어떤 그 국제공산당의 방침은 이제부터 구호나 외치는 지하 조직이나 만드는 데서 과감하게 탈퇴하여 무장투쟁을 발기하라, 이런 걸 이제 중국 공산당에 내리니까 만주 지역에서 사방 천지에서 게릴라가 조직됐는데 그때 김일성 역시 약 30여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유격대를 조직했습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른바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거대한 부대로 확대된 적은 없고 동북항일연군에서 그 조선인들끼리 부대를 편성해라, 그래서 그 동북항일연군 제6사단 김일성이 그 사단장을 할 때 그게 주로 조선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적인 항일부대는 거느려 본 적이 없다, 이런 것을 회고록에서 그대로 써야 되는데 다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연안파 중에 여러분이 아마 이 장면을 못 보신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안파 중에 박일우, 그 다음에 무종, 또 최창익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복 이후에 다 북한에는 그 집단 지도 체제가 있다 보니까 같이 병존했지만 그 후에 다 8월 종파 사건으로 숙청이 되고 김일성 1인 지배가 섰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도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김일성은 자카르타에서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나고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최초로, 그때 누가 따라갔냐면 바로 이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해서 노동당의 지도원으로 있는 김정일이 제일 우측에 나옵니다만 따라갔습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97년도에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선생님이 그때 같이 갔습니다. 그 같이 갔는데 그분이 말씀에 의하면 김정일이가 그때 냉면 기계를 가지고 가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냉면 기계를 그 멀리 더운 나라까지 가져가냐 그랬더니 그 가 있는 동안에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이니까 아버지한테 냉면을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니까 냉면 기계를 가지고 가자서 냉면 기계를 가지고 가서 그때 이제 냉면을 대접하면서, 그게 이제 북한의 오늘날 역사에는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해서 충성과 효성이 가장 지극했다,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자료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체제는 이제 과거 아버지 때처럼 선군 정치는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군 정치라는 걸 합니다. 당과 군이 결합된 정치. 그러니까 선군 정치 때는 군이 당보다 위에 있었지만 당군 경제의 다른 점은 당이 위에 있고 군이 밑에 있는, 그야말로 이게 서열화가 분명한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현재 직책이 무엇입니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게 이제 큰 빅타이틀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항상 군인들 속에 있고 군대를 통해서, 근데 군복이 많이 남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군이라기보다는 국방, 말하자면 그 군수공업부 산하, 이런 그 민간 군수공업 분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군복을 입게 만들었고, 또 그 뒤에도 뭐 모란봉 예술단이라든지 그냥 군복을 입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겐 다 군복을 입혀줍니다. 이게 김정은 시대의 선군 정치가 아닌 당군 정치의 특징이다. 그래가지고 그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군정지도부라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였는데 군정지도부로 개칭하고, 그 부장에 과거 오진우 원수의 아들인 오일정 상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 군정지도부가 모든 군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 통제보다 김정은은 간접 통제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이 또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제 후계 체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김정은은 이제 재작년에 백두산에 올라서 저렇게 말을 타고, 그 좌측, 이제 여기서 볼 때 우측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설주 와이프고, 그 뒤에가 또 현송월 모란봉악단 단장이었다가 지금 삼정관원악단 단장 겸 뭐 의전 비서이고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입니다만, 그 핵심 인사들을 데리고 저렇게 백두산에 올랐고, 자, 김여정은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저렇게 서열 6위로 저 자리에 섰습니다. 군부 3인방까지 제끼고, 저 당시 김여정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 3인방은 다 노동당 정치국 위원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여정은 부각되기 시작했고 2인자로 되어 있다. 그 직후에 열린 어떤 정치 행사에서는 주석단의 서열 9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그 많은 노동당 무슨 오수영 경제부위원장, 그 다음에 무슨 김영철 통전부장을 다 제끼고 노동당 부부장이 주석단 서열 9위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 사진은 조금 특별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여정은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왔죠. 많이 왔는데 우리 대통령 앞에서 단 한 번도 0.1도도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이 척추가 그냥 꼿꼿한데, 근데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오니까 그냥 허리를 거의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이용호 외무상인데, 지금은 물론 이성권한테 자리를 물려줬습니다만, 저 이성권 그 외무상이 대단히 지금 박장대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야, 그거 좀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김평일 대사가 또 2년 전에 평양으로 소환돼서 지금 북한에 살고 있고, 요게 이제 김정은 체제의 특징인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많이 따라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좀 북한에 새롭게 등장한 배지 하나를 설명드려야 하는데, 저도 이 배지를 하나 달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 상임위원 배지입니다. 자문위원 배지인데, 북한이 말하자면 그 하노이 회담 때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회담 때 이 새로운 배지를 달고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최선희가 달고 있는 요 황금으로 된 노동당 마크입니다.
낫과 망치, 붓이 들어간 노동당 마크를 달았습니다. 이게 2019년 2월 달에 북한이 최초로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아마 대한민국이 무슨 국제행사나 남북대화 할 때 늘 태극기 달고 나오니까 자기네는 김일성 배지로 그걸 커버해 왔지만 개인 숭배를 뭐 없애라 김정은이 스스로 말했으니까 이 노동당 마크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왔을 때, 이것은 그런데 아무나 달 수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차관급 이상만 답니다. 우리나라도 차관 장관급이 다는 마크가 있는데 아마 그걸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창선 행정실장, 김여정 부부장, 이용호 외무상, 최선희 일부상, 장금철 노동당 통전부장,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 부부장급 이상이니까 싹 다 그 배지를 달았다는 말씀이죠. 자, 시간상 제가 북한이 우리를 따라하는 게 한 5-6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따라한 게 뭐냐면 2018년 우리 대통령이 순환 비행장에 내려서 평양 시민들 앞에 저게 깍듯이 인사를 합니다. 상당히 김정은이 보기에 저게 좋았던지 그로부터 3일 후에 김책공업종합대학, 북한에서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을 갔는데 저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 살 때나 여기 와서나 또 여러분 자신들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저렇게 허리를 숙이는 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허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건 별로 많이 숙이지도 않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당시 저 김정은 위원장의 중량이 140kg 나가고 배도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저 정도 숙인 건 거의 90도로 숙였다고,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한 자세다. 그 다음에 또 따라하는 게 두 번째인데, 그때 이제 18년 GP를 양쪽에서 11개를 파괴시키기로 해서 첫날 우리 대한민국 GP가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단 3초 만에 우리는 GP를 날려보냈는데, 저쪽 북쪽 GP에서는 이 한마, 쇠망치를 들고 나와서 이게 까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까가지고는 3초가 아니라 전 석 달을 까도 못 가는 겁니다. 그 이튿날, 하루 그 이튿날 이것이 우리 GP가 아닙니다. 북쪽 GP입니다. 우리보다 폭약을 무려 한 5배 이상 장전을 해서 1초 만에 북한 GP를 저렇게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하는 게 좋으면 따라한다, 이런 논지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우리 오사단이 있는 철원 쪽에 남북 관통 도로를 내서 북한군이 나오고 우리 군이 나간데, 여러분 보시기에 그 사람 참 젊었다, 대위나 되나 소령쯤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분은 우리 육군 제5사단 사단장 전아묵의 육군소장입니다. 그 북한군은 북한군 5군단 공병참모 육군 상좌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군은 방탄조끼를 싹 다 입고 있는데 북한군은 방탄조끼를 한 명도 못 입었죠. 저 방탄조끼가 돈으로 사오면 얼마 정도 되어 보이는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저 방탄조끼 하나는 개당 3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방탄조끼를 입히고 싶지만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사면 되겠지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우리 군은 전방에 가면 저걸 싹 다 입힙니다. 그러나 북한군은 못 입고 나왔다는 얘기죠. 자, 국무총리니 이런 우리 그 여인들이나 여러분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전방에 가면 들어갈 때 저걸 싹 다 입힙니다. 북한군이 사격하면 총탄이 뚫지 못하게.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저렇게 방탄조끼를 입고 그 경계선에 섰는데, 방탄조끼가 어떻게 무거운지 제가 뒤로 지금 자빠지려고 그렇게 무거운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따라하는 게 있는데, 북한군이 우리 군인들의 군복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달이나 이번 열병식을 보셨겠지만 북한군인지 국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북한군에게 싹 다 우리 국군 비슷한 옷을 입혔는데, 전군에 입힐 수는 없고, 이 바로 제일 좌측에 보이는 판문점 군인들이 저게 북한군입니다. 근데 우측에 있을 때는 북한군 같지만 좌측에 군복 입혀놓으니까 얼핏 보면 우리 국군인지 북한군인지 잘 분간이 안 되죠. 왜냐하면 저 군인들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청을 했답니다. 남조선 군인들이 오신 못 있으니까 우리도 좀 그 비스무리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정은이야 뭐 그럼 해줘. 그러니까 전군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판문점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따라하는 게 있는데 저 뒤에는 북한군 지피고 이 앞에는 국군 지피입니다. 우리 국군은 유엔군 일원으로서 DMZ를 지키면서 53년 7월 27일 이후 매일 아침 지피에다가 유엔기와 태국기를 올립니다. 근데 북한군은 2년 전만 해도 절대로 거기에 저렇게 깃발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리고 내리는 게 멋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2년 전부터 우측에는 인공기, 좌측에는 최고사령관기, 김정은을 상징하는 겁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정상 국가를 지향하면서 북한이 말하자면은 이 뭔가 국가를 상징하는 걸 엄청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국조, 참매. 국화는 목란꽃, 무슨 뭐 국수는 소나무, 국가는 애국가, 또 국기는 인공기, 그 다음에 수도는 평양, 뭐 이렇게 쫙 만들어냈습니다. 국장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국화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화와 국기를 국가의 상징으로 생각하지만 북한은 국장이라는 말을 국화라는 말을 쓰지 않다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국화를 목란꽃으로 많이 강조하고 국장이라는 걸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이고 국화고 국조, 참매.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참매 1호, 참매 2호 아닙니까? 평양 소주가 이제 국주.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예 조선의 국가 상징이라는 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은 이제 많은 그 신형 무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얼마 전에 철도 기동 미사일 연대라는 걸 조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략군 사령부, 북한은 5군 체제입니다. 우리는 6회공 3군 체제지만 북한은 6회공 외에 전략군과 특수작전군, 특수부대가 있어서 5군 체제로 가는데 이 철도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저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새롭다. 그 갱도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쏘면 상당히 기동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걸 갱도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미군과 국군이 북한의 갱도가 몇 개고 길이가 얼마고 깊이가 얼마고 다 재고 있습니다. 우리나 미군의 벙커버스터 폭탄은 콘크리트로 된 지하갱도 10m까지 뚫습니다. 저걸 지하갱도에 넣어놨는데 쏜다는 첩보가 있으면 갱도의 양쪽에 벙커버스터 몇 방만 떨구면 저것은 그야말로 몽둥이보다 못한 무기가 되어버리고 그 갱도 안에 있던 전략군 사령부의 병사들도 다 생매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북한군의 오늘날 그 보급형 차량입니다. 이 자리에는 일제 때 살아보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일제 때나 있던 목탄차가 북한에는 1978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목탄차라는 것은 휘발유로 시동을 걸고 시동 걸 때 이렇게 그 콜라병 하나 정도의 휘발유를 넣고 시동을 걸고 갈 때는 저렇게 목탄으로 갑니다. 저 뒤에 뿌연 연기는 바로 목탄이 타서 나는 연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북한 전체가 쓴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군부대 차량입니다. 일반에도 저런 차량이 지방에 가면 있다는 것이지 북한 전체가 목탄차를 쓴다는 말씀은 아니죠. 따라서 북한 사회는 제가 볼 땐 뒤로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뒤로 갔습니다. 정치 사상적으로는 앞으로 간지 모르지만 경제 기술적으로는 북한은 분명히 뒤로 갔습니다. 여기서 평화자동차에 근무해 보시거나 직접 북한에 가서 평화자동차를 생산해 보신 또 북한의 평양에 가보신 분들은 북한의 모습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부 지역과 전시된 데는 뭐 그럭저럭 잘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 인민들은 일제 때보다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준비한 이 평화통일로 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방 방방곡곡에서 또 연령을 만무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분야에서 대단히 소홀하고 안타까운 점들이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물질 문명, 또 이 문화적 가치, 뭐 얼마 전 대통령은 BTS를 데리고 유엔 총회에 가서 또 과실했지만 지금 최근에 탈북해 오는 사람들이 좀 적은데 보통 20대 청소년이 탈북해 온 사람 물어보면 대한민국의 영화를 한 100가지 이상 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셔도 우리나라 영화 100가지 못 보시죠? 노래, 뭐 드라마 이거 못 보실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이 20대 청소년 치고 대한민국의 드라마, 영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이미 이 정신적으로, 문화 정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다 경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체제에 살았고 가족이 있고 그래서 그 체제가 나쁘다는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문화적으로 흡수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흡수하면 통치권자는 싫어하지만 북한 인민은 쌀밥 세 끼 먹여준다는데 그걸 싫어할 북한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일본 원자들은 좀 더 북한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잘 살게 된 다음에 통일하면 좋다 말은 맞지만 그들이 우리처럼 잘 살게 되고 힘이 세면 우리하고 합치려고 그럴까요? 더 무력을 동원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단군 이래 남북한의 격차는 이렇게 벌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50년. 이때가 가장 통일의 적기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우리 문선명 그 선생님이나 한학자 총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그 말하자면은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내시고 이 가치를 북한에 전파하고, 그래서 91년 그때 우리 문선명 총재께서 북한에 가셨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매력을 느낀 게 북한의 그 말은 윤기복이 대남 총책 앞에서 연탁을 탁 두드리면서 여러분 봤어? 하나님 계신 거 봤어? 이런 거 여러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남북대화가 절정에 이를 때 근무를 했습니다. 갔다 오면 그 다 필름을 다 찍어 옵니다. 북한의 김영남 상임위원장 앞에 가서 또 무슨 뭐 김영철 앞에 가서 그렇게 연탁을 두드리면서 자기 가치관을 한번 설득하고 역설해 본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도 남북 대화하는데 북한 장관이 나왔는데 아유 우리 좀 합의 좀 합시다. 우리 기자들한테 뭐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걸복걸 하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런 시대의 위대한 철학, 비전 이런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야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통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제 강의는 요약해서 마치고 또 토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